그러니까 진보 편파 방송과 보수 편파 방송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양측을 보완하고 제3의 길을 제시하는 중도파 편파 방송을 하고자 하는 해피 바이킹입니다. 이제 굳이 중도파라고 얘기하면서 편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 필터를 통해서 제 생각과 이 생각을 통해서 나온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 중도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또는 자기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비추어서 좌다 우다 분명히 그렇게 평가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제 스스로 편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인정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할 때 이제 바이킹 국가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또는 그 옆에 있는 핀란드, 아이슬란드 조금 더 하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의 가치 그런 나라들의 가치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와 그 후손 세대들이 이제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삶의 질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방송 시작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 시대가 많이 사나워요.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시할 때도 점잖게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는 수준에서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일방적으로 거칠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기왕 중도적인 입장을 가고자 하니까 중도적인 분들은 때로는 그 진보편에서 때로는 보수편에 서서 오가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처럼 프로그램이 돼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 모든 분야가 다 진보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면 모든 분야에서 다 이 진보를 반대하는 보수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인간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다양한 생각과 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많이 필요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브나 아프리카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1인 미디어를 통해서 특히 이 정치 분야에 이제 이 방송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1인 미디어의 활성화 더 많은 분들이 자기 의견을 이제 이 아프리카 TV의 이 플랫폼이나 유튜브나 뭐 이 해외 플랫폼도 있더라고요. 트위치라고 하는 게임 방송, 게임 위주의 그런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그래서 이 1인 미디어와 1인 미디어 규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화수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북한 비핵화 관련된 또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하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이제 미국의 이 저명한 경제학자인 루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2008년도 경제 위기를 사전에 예측해서 이제 닥터 둠이라 하는 어떤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2020년에 신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에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의 재앙급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한 그 내용을 뉴스이스에서 이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보통은 이제 그 반대 입장에 서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이 한국당 당론과는 좀 반대 입장인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SNS를 통해서 표명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고 또 환영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런 부동산 대책 관련된 문제, 또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경제 전쟁 중에 이제 무역 전쟁, 특히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을 통제하고 이 무역 흑자나 적자 규모를 조정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 무역 적자를 이제 줄이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의지가 담긴 관세 부과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후에 아마 환율 쪽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다루기 시작하면 이제 다음 단계죠. 환율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더 심각한 단계로 이 변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이야기들로 울진 군민 700여 명이 청와대 앞에서 신한울 원전을 조속히 건설하라 하는 어떤 집회를 가졌더라고요. 지금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탈원전으로 가고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입지 조건, 또 좁은 국토 면적에 비해서 현재로서는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가 주류인데, 그쪽 방향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고 준비도 될 수 없는,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발전 단가도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선적으로 탈원전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가동 중단하고 또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능하면 더 이 부분이 기간이 길어지면,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운영에 필요한 인력들,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지 가능한 일들인데, 전문 인력 공급이 끊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을 정부가 조금 이 문제의식을 갖고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고 만약에 탈원전 정책을 하더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현재와 같이 국민들이 의구심이 커져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원전 건설할 계획 없고 또 기존에 건설된 원전이 이제 수명이 다하면 다 폐쇄할 것이다. 이렇게만 나간다면 향후 이제 이 전기 생산 관련해서 전기 발전 관련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북한과 평화 체제로 들어갔을 때에는 훨씬 더 이 전기 분야에서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특히 북한 지역에서 한국이 인프라 구축에 철도나 도로, 그 다음에 전기 시설이, 물론 이제 그 상수도 시설, 물, 우리가 보통 유틸리티즈라고 하는 그런 삶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집에서 쓰잖아요. 전기, 가스, 그 다음에 이제 물, 이런 기본적인 이 인프라에 투자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 개혁 개방이 진행되면서 그 규모가 많이 커질 것이다.
특히 전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원전 전기 정책 또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 인력들이 발을 빼고 또 이 대가 끊기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아주 고가의 발전 단가가 비싸고 이 정부 지원금, 보조금이 많이 필요한 이런 발전 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 굉장히 혼란 또는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다. 물론 원전도 향후 이제 폐기물 처리에서 심각한 문제의 가능성이 있고, 또 최근 들어서 한반도에 지진이 발생하는 추세로 봐서는 자칫하면 이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원전 전문 인력들이 배출이 되지 않고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담이 너무 크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여담으로는 최근에 그 일본이 상업 포경을 허용하자, 고래 개체수가 늘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고래를 잡아도 괜찮다 하는 어떤 제안을 이제 국제포경위원회에다가 제시했다가 퇴짜를 맞았어요. 41대 27로 부결이 되고 주요 국가들, 호주나 EU, 미국 등은 반대를 했는데 한국은 또 기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국이 기권을 했을까? 우리가 거기에 특별하게 우선은 이익이 없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래잡이에 전문화된 어떤 포경선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또 전 세계의 다양한 그 연구 상황을 보면 이 고래 중에도 조금 그래도 개체수가 늘어난 고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고래가 이제 점점 더 그 멸종위기 쪽으로 가고 있고, 바다에서 충분히 그런 어떤 이 사냥을 허용해도 될 만큼의 개체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한데, 일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지금도 scientific goal, 과학적인 목적으로 또는 연구 목적으로 고래를 잡는다고 하면서 그 고래들을 이제 식용으로 유통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직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가장 먼저 지금 이제 일단 그 시청자분이 들어오시는 때까지는 제가 기존의 뉴스 분석하고 또는 저의 생각을 논평 형식으로 기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며칠 전부터 유튜브나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문제가 이슈화 돼가지고 조선일보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물론 이제 보수 쪽에서는 1인 미디어 규제가 정부를 반대하는 정부의 비판적인 이제 유튜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이 방송법을 개정해서 1인 미디어를 규제하고자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도를 했어요. 뭐 우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도한 내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생각 있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그럼 그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부에서나 아니면 진보 진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야지 우리가 균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이 미디어 오늘이라고 하는 데서 왜 그렇게 그 편향적으로 보도를 했느냐?
원래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이 통합방송법 쪽에 이제 이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IPTV. IPTV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와이파이, 인터넷, 랜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방송 유사한, 방송과 흡사한 이제 이 그 미디어를 정보를 제공받는 거죠. 그래서 이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하면서 이제 이 다른 유사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법제화를 논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할 것이냐, 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어떤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정할 것이냐 하는 결정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고 논의 중인데, 이제 벌써부터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하자고 얘기하는 이런 이제 IPTV가 관련된 그런 어떤 기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 문제를 보수 쪽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1인 방송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방송을 많이 하는 유튜브를 규제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미디어 오늘의 이 기사를 보면 국회는 박맹우, 김성태,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정책을 제안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법 개정안에 관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민주평화당 쪽에서 이제 이 내용이 이미 관련된 내용이 국회에 제안된 상태다. 그래서 OTT라고 하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 OTT는 제가 정확하게 찾지 못했어요. OTT 제가 한번 영어로 OTT over the top 이렇게 돼 있는데요. over the top services without actually realizing simply 그래서 구글에서는 over the top is a term used to refer to content providers that distribute streaming media as a standalone product directly to viewers over the internet bypassing telecommunications, multi-channel television and broadcast television platforms that traditionally act as a controller or distributor of such content.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over the top이라고 하는 OTT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어떤 컨트롤러나 디스트리뷰터, 통제자나 분배자를 통해서 분배자 역할을 하는 TV나 이제 이 다양한 채널의 통신을 우회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이 스트리밍 미디어다. 그래서 뭐 실시간 방송이죠. 쉽게 얘기하면 실시간 방송. 아프리카 TV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것도 일종의 이제 OTT 이렇게 볼 수 있고 유튜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은 현재 통신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이제 그 융합 콘텐츠라는 이름을 붙여서 필요한 경우 각종 법령 및 심의 규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네요. 그러니까 2026년에 이미 자유한국당 또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내용이 추진되어 왔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보수 쪽에서 1인 미디어를 통제하고자 하는 어떤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 잘못된 시각이다. 이렇게 보수 쪽에서는 진보 진영에서는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그
8월 달까지만 해도 유튜브를 보긴 했는데 정치 쪽은 전혀 보지 않았고, 어, 이제 주로 자연하고 동물, 이런 쪽으로 유튜브를 보긴 했어요. 근데, 그, 이런 어떤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새로 시야가 트여서 아프리카 TV하고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거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이 있구나. 예. 제가 제 아프리카 TV에서는 망치 부인이 구독자 19.5만 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딴지 방송국이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유튜브예요. 유튜브에 10만 6천 명이 이제 구독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망치 부인 스트리밍은 제가 몇 번 봤어요. 딴지 방송국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인터넷 쳐가지고 그 채널 보니까 10만 6천 명 정도 구독이 돼 있다.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우후죽순 생겼다고 언제부터 생겼는지 제가 다 조사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최근 들어서 많이 생기고 또 실시간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보면 정규제 TV가 25만 명, 황장수 뉴스브리핑 20만 9천 명, 예. 정규제 TV 한 번 들어가 봤는데 그때 벌레소년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벌레소년이 하는 그 노래가 너무 좀 거칠었어요. 평창올림픽이라는 데 욕설도 많고 좀 불편했어요. 황장수 뉴스브리핑 이건 한번 오늘 이제 들어가 봤는데 점잖게 말씀을 참 점잖게 하시더라고요. 신의 한수 20만 명, 조갑제 TV 14만 9천 명. 뭐 조갑제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방송에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뉴스타운 TV라고 하는 데가 14만 4천 명, 베나 TV 9만 1천 명. 이 베나 TV에서는 제가 가끔 봤어요. 왜냐하면 탈북민들 그 토크하는 탈북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이 삶의 경험을 이제 탈북민들이 직접 나와서 출연해서 사회자도 탈북민이고 거기에 이 주인공으로 나오신 게스트도 이제 탈북민이고 한국 분인지 한 분 옆에 얼핏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세 분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거 베나 TV도 이 저기 문재인 비판적인 유튜브 채널이라고 예,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서 이 베나 TV는 다른 게 아니고 미디어 워치라는 쪽에서 나왔는데 미디어 워치 TV에 7만 9천 명이거든요. 이 미디어 워치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가 비판했던 이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베나 TV가 정말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어떤 내용으로 정보를 전달하는지는 확인 안 해봤어요. 저는 탈북민들 쪽으로만 봤어요. 그래서 아마 북한의 북한의 당국자들은 싫어하는 탈북민들이 출연하니까 그래서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미디어워치 TV 7만 9천 명, 슈타인즈 채널 7만 6천 명, 이충근 TV 6만 8천 명. 이충근 이분은 좀 이름을 들어본 분이에요. 김정민 연구소 5만 7천 명. 어제 이제 김정민 연구소 우리 그 방송을 하는데 이제 열혈 팬분이죠. 애청자분이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찾아서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어제 밤에 이제 실시간 방송도 봤는데 실시간 방송은 안정권이라고는 전라도가 전라도를 뭐 한다. 전라도가 전라도를 밝힌다인가? 그 뒤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전라남도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전라남도 이제 광주인지 그쪽 분인데 이 광주시청에서 5.18 유공자들의 명단을 밝혀라 하는 집회를 갖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김정민 연구소 게스트로 나왔더라고요. 김정민 박사. 이분은
하시더라고요. 말씀 점잖게 하시고 뭐 욕설을 막 이렇게 하시는 다른 데서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그런 쪽이 아니고 박사님이라 그러신지 점잖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몽골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 그러고 카자흐스탄에서 활동을 하셨고 뭐 어제 내용을 보니까 초창기에 이제 그쪽 계통에서 일을 하시는 분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조금 사기인지 손실을 봤다. 그래서 이 피해를 본인이 지기 위해서 강연을 많이 다니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이런 내용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정민 그래서 이제 이분을 조금 어떤 분인가 이렇게 이제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영상 중에 뭐 정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음모론 쪽에 상당히 밝으신 분이더라고요. 정보를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이제 말씀은 안 하시는데 다양한 그런 음모론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사실은 시각이 뭐 본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실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 이제 아베 총리가 북한하고 일본하고 이제 비밀리에 접촉해서 미국의 항의를 받았다. 미국으로부터 핀잔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얘기하면서 이 아베라는 사람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것처럼 우익처럼 보이고 친미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우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가, 아니면 친미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가. 이제 그래서 좀 여러 개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왜 아베 총리가 우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 이제 일본 총리를 했고 전범이죠. 이제 도조 히데키 이 전범 수상 밑에서 상공 장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범 밑에서 상공 장관을 했으니까 당연히 처형 당해야 되는데 그 처형 당시에 이제 미국 대사가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빼야 되겠다. 여지 살려주고 추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이분을 뺐대요. 그리고 전범으로 3년간 복역하고 이제 석방이 돼서 나중에 사면된 다음에 정치 활동을 해서 이 총리까지 되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반미주의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미국하고 미일 이제 안보조약 개정안을 조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타노부스케는 일본 입장에서 일본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전후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반감이 있는 일본 국민들을 설득해서 일본이 재무장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이제 일종의 우익이죠. 재무장하고 일본 국수주의, 일본 민족주의를 고양시킨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익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이 헌법을 개정해서 일본 재무장 가능성을 열어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반대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 대신에 해석을 통해서 집단적인 자유권, 무장을 하고 개별적인 자유권을 확대하고 심지어는 소형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하는 주장까지 하는 그런 인물이더라고요. 우익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개념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사람이고 단지 이 기타노부스케가 미국과 충돌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하면서 사람은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추구했어요. 근데
이제 그 파트너인 미국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쾌하게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전후에 패전 국가인 일본이 이제 독자적인 외교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죠. 결국에는 안보조약 개정안을 조인을 하는데 이제 미일 관계가 동등시되고 독자적인 외교권 행사를 추진하고 또 평화헌법 제9조 이것을 유명무실화하는 조약을 개정하는 이런 어떤 미일 안보조약이 내용이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은 뭐 난리가 나서 굉장히 심각한 반대를 하는데 결국에는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하고 그 여파로 이제 총리를 사퇴한 인물이에요. 뭐 그 동생도 이제 사또 뭐라고 하는 사또 노이스케인가 하는 노부스케인가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예, 어, 역시 마찬가지로 핵무장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맥락에서 아베가 우익이 아니다. 예, 아베를 우파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다. 이런 어떤 입장. 그러니까 미군 철수를 추진해서 실각을 하고 아베를 우파라고 하는 것이 무식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굳이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면 반미주의자고 예, 또 우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익이면서 반미주의를 했지만 예, 그러나 또 미국하고 협조를 했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죠. 예, 툭하면 미국 가요. 문제가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 온 뒤이후로 아주 적극적으로 미국에 가서 골프도 치고 골프장에서 이제 조금 미끄러져서 해프닝도 벌어지고 그러나 어찌됐건 미국 측 입장에서 이제 이 아시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국 편에 적극적으로 서 있는 인물이라고 보여요. 북일 관계에 대해서 북일 접촉을 하는데 굳이 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제 조금 음모론적인 시각이 크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유튜브나 아프리카나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 1인 미디어를 규제하려고 한다. 유튜브에 다양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유튜버들이 등장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서 1인 미디어 규제하고자 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반대 진영에서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방송법 개정의 논의가 있어 왔다. 특히 IPTV 지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뉴스, 영화, 스포츠,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이 다 IPTV거든요. 그러니까 IPTV나 또는 유사한 이제 통신망을 통해서 전파되는 어떤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것을 방송으로 보고서 규제를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를 이제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그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본인이 궁금하거나 또는 본인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송파님 안녕하세요.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그 채팅창에 본인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하여튼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그 보수 진영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쭉 살펴보고 전부 다는 아닌데 살펴본 결과로는 이분들이 제가 봤던 어떤 채널에 들어가 봤던 채널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아래쪽에 후원금, 후원 계좌, 이게 전부 다 있어요. 딱 한 군데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딱 한 군데만 자기들은 우리에게 후원하고자 하는 분은 트루스 SNU, 그러니까 서울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트루스 쪽으로 후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다 이 후원금을 이제 받아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이 개설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목적이 다른 더 큰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렇게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그런 어떤 후원금 관련된 정보가 다 포함이 돼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 대한애국당이라고 하는 분들, 주로 그 태극기 집회를 많이 참여했나 봐요. 그분들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서로 본인들 본인들의 채널이 이 대한애국당을 대표하는, 또는 태극기 집회를 대표하는 어떤 채널이다 하는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얼핏 보여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다양한 채널들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전달된 어떤 이제 시각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시각만 보아왔어요. 그러다가 종편 채널이 등장하니까 이 종편에서는 좌우 또 보수 진영, 진보 진영 나뉘어서 이제 보도를 해요. 그래서 본인들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송을 보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또 충분하지가 않죠.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자기 의견을 표시할 방법을 이제 이 자기 의견이 반영이 되는 쪽에 호감을 갖기 때문에 진보 방송이라도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보수 방송이라도 나와 비슷한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굉장히 플랫폼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방송하는 것에 여러 가지 장비들도 많이 포함이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없으면 방송이 불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제대로 깔아 놓으면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열받는 부분, 또는 자기가 이 사회에서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런 1인 방송, 1인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런 1인 미디어를 규제하는 것은, 법으로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중파 방송이나 또는 종편 방송, 적어도 케이블 방송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되면 뭐 광고료도 엄청나게 많이 커지고, 또 시청자 수도 굉장히 커가지고 그 파급 효과가 크면은 이제 제가 GDS님, 문재인 대통령님이 종북파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종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따를 근데 북이니까 북한을 따르는 파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그냥 뭐 종북이다,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보 진영에서는 뭐 특별하게 그런 언급은 없지만, 우리가 종북파라고 하는 것이 북한을 다 따르는 것이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 워낙 다양한 분야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분인데, 북한은 공산주의죠. 그리고 독재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산주의를 옹호하거나 독재를 옹호하고 따르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굉장히 복잡한 나라죠. 단순하게 보이지만. 예, 굉장히 복잡한 나라인데 그냥 한 가지 북한하고 같이 대화한다. 그러면 종북파다. 이렇게 판단하면 지금 북한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인정하기만 하면 다 종북이냐. 예.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수준으로 일방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종북파냐 아니냐 하는 판단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 요즘 얘기 나오는 한반도 평화죠. 남북한의 어떤 평화 체제, 남북한의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한과 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대화 남북 정상회담 했고 다음 주에 남북 정상회담을 또 3차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또 반대하는 분들은 북한하고 뭔 대화냐? 예, 그동안에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 대북 정책은 이제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압박을 해서 제재를 하면 북한이 저절로 붕괴가 될 것이다. 저절로 붕괴가 되면 독일처럼 동독이죠. 동독이 저절로 붕괴한 것처럼 서독에 이제 흡수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제 대북 강경책을 사용했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으로 보면 그냥 굶어 죽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북 강경책은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강경책은 유지해야 된다. 왜냐, 이 북한이 또 자칫하면 잘못된 또는 엉뚱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핵무기나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대신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출구를 열어줘야 된다. 대화를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이제 지금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 그 결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현실인 거죠. 아직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폐기하겠다. 이제 말은 계속 해와요.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근데 이제 조건으로 얘기하죠. 미국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면 그게 이제 체제 안전 보장 조치죠. 지금 현 체제, 김정은 체제를 이제 궁지에 몰아넣어서 과거에 리비아에서처럼 이제 리비아의 가다피 정부가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이제 관계 개선을 해서 이 핵 프로그램을 다 이제 제거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거 뭐 몇 년이 아니라 한참 지난 후에예요. 한참 지난 후에 이제 그 북아프리카 이제 튀니지에서부터 그 오렌지 혁명이라고 무슬림권 나라들 사이에서 시민 혁명이 이제 시민 운동이 격화되죠. 시위가 격화되면서 현 정부가 그 와중에서 리비아도 그런 어떤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미국이 개입이 돼서 리비아 가다피가 사살이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그걸 보고 지금 겁이 나는 거죠. 내가 만약 핵을 포기한다고 할 때에 이 보장을 받지 않으면 가다피처럼 된다. 이런 생각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모양으로든 핵은 이제 이 자기 체제 유지에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핵을 포기하면 계속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비핵화하면 체제 보장해주겠다, 안전 보장해주겠다. 지금 그 얘기 듣고서 회담을 계속 지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네가 먼저 해라, 당신이 먼저 해라. 이런 어떤 옥신각신 씨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이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저 자신에게도 당신 종북이야? 그럼 저도 복잡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인 사람인데
이제 북한의 어떤 면은 괜찮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근데 많은 부분은 또 제가 동의하지 않고 보통 대한민국 시민들, 국민으로서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또는 지도자에 대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종교적인 문제나 뭐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예. 질문이나 뭐 본인 얘기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할게요. 예. 아이고 뭐 말을 잘 감사하고요. 원래 말을 잘 했던 건 아니에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참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말을 참 잘해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 그래서 뭐 GDS 님도 아마 본인이 참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 책도 읽고 아니면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면 적어도 자기가 아는 분야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예, 지금 그런데 저희 해외 동포의 입장에서 보면 어이구 해외에 계시나 보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책은 틀렸다고 봅니다. 예, 해외에 계시고 어이구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정책 중에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책 중에 대북 정책은 좀 약간 복합적이에요. 지금 대화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한미 관계,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 관계의 그 유지를 하면서 남북 관계를 발맞춰 가는 것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북 관계를 먼저 가야 된다. 예.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를 하는데 비핵화가 지금 교착 상태거든요. 교착 상태인데 남북이 만나가지고 경제 협력을 논의한다. 이러면 저는 절대 반대죠. 근데 지금은 이번에 가는 것도 경제 협력까지 갈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엔 다음 주에 이제 북한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고자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보다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문정은 특보. 그분은 너무 앞서가요. 저는 그분은 조금 여기 보면 틀렸다는 내용처럼 저는 그분이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틀렸다고 봐요. 근데 절대 우리는 대한민국은 한미 관계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 또는 대중 관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9.13 이제 부동산 정책 또는 소득 중심 성장 정책 이렇게 경제 쪽에서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정책을 지지해요. 왜냐하면 지금 IMF 기준으로 우리가 소득이 32,000불이에요. 대한민국이. 1인당 소득이 32,700불이에요. 그러면 대략 계산해도 1인당 3,500만 원이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대략 1억 한 5천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럼 과연 우리가 가구당 1억 5천만 원 벌고 사는 사람이 보통 중산층으로 있느냐? 그러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배 문제에 왜곡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득 중심 성장 정책 관련하는 추진하는 것. 저는 그쪽은 또 지지해요. 그런데 에너지 정책은 또 반대해요. 그러니까 제가 복잡하다 그랬죠. 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은 저는 또 반대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에너지 분야에서 물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가지고 이 원전을 가동하면서 생기는 리스크, 위험이 굉장히 높다. 특히 이제 자연재해. 그 다음에 원전이 이제 다 수명이 종료한 다음에 핵 물질 폐기하는 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 이제 이런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탈원전 이제 환경, 특히 방사능 오염에 관한 문제, 이게 심각하게 대두돼서 환경 문제를 지지하는 분들이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탈원전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안이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탈원전을 하게 되면 대안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석탄을 또 기름을 더 뗄 수도 없고요. 지금 가스 이제 뭐 발전을 하는 방안이 고려가 되는데 그 전부 다 수입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정책을 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은 태양광과 풍력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는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우선 땅이 좁아요. 땅이 좁아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충분히 설치할 만한 땅이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리조나 같은 데는 뭐 여름에 40도 이상 그 햇볕이 쨍쨍 쬐고 또 사막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 패널을 그냥 뭐 어마어마한 넓이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땅이 우리에게 있느냐? 또 그런 입지가 있느냐? 없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방송에 보면은 또 홍수 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산 깎아서 태양광을 설치했다. 이게 환경을 보호하고자 탈원전을 하는데 산을 이 나무를 다 깎아내고 거기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 그나마 비가 오니까 싹 쓸려가더라.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태양광은 한국에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풍력은 괜찮다고 봐요. 근데 풍력 발전을 하는 데는 비용이 지금 아직 굉장히 높죠. 풍력 발전을 가장 성과 있게 또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는 나라가 덴마크인데 덴마크가 이제 북해 쪽에다가 풍력 이제 그 윈드밀 팜이라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큰 풍력 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지금 2015년 기준으로 약 42% 덴마크 에너지의 42%를 풍력으로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감당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수준의 어떤 서해안, 특히 동해안은 너무 깊어가지고 입지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풍력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서해안은 그 어장도 많고 또 굉장히 그 이해관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풍력도 쉽지가 않은 입장. 신재생 에너지 또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 에너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다 옳다 또는 다 틀리다 이런 어떤 평가는 하기가 어렵지 않고 분야별로 정책별로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각자 입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게 좋다. 지금은 물론 남북 평화 체제 구축 문제가 급선무이긴 한데 또 이제 정부라고 하는 게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개 학과 중에 원자력공학과 진학생이 이제 수준도 떨어지고 또 석사 박사 과정은 없어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카이스트가 없대요. 카이스트는 석박사 과정을 전부 다 외국인으로 받았대요. 한국인이 지원을 안 해가지고 적절한 사람이.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양성이 안 돼요. 전문 인력 양성이 안 되면 나중에 원전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저쪽 그 울진지구인가요? 이제 그쪽 분들이 와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했다 그래요. 700여 명 서울에 사는 고향 분들이랑 해가지고 원전 건설을 계속 진행을 해달라. 울진이네요. 울진군민. 그래서 신한울 원전을 3, 4기, 3호기, 4호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설하기로 했는데 이제 건설이 중단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촉구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울진 군민들의 어떤 의견이 표명이 됐으니까 이제 관련 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정말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다른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서 충분히 원전 수준의 어떤 가격 경쟁력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가격 경쟁력은 원전이 발전하는 동안까지는 워낙 싸요.
폐기물 처리나 중간에 리스크, 터졌을 때는 뭐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서 문제인데, 원전 자체, 그 에너지 생산 단가는 일반 재생에너지의 뭐 5분의 1, 6분의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독일 사례를 보면 독일의 지금 탈원전 정책 추진하고 있거든요.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까지.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발전이 생각만큼 안 돼서 거의 300조 가까이 15년 동안 지원금이 300조 가까이 되고 2017년 기준으로 25조 원 정도 우리 또는 30조 원 정도네요. 250억 유로. 예. 이 정도의 그 지원금이 들어갔대요. 신재생 에너지를 이 생산하는 업체들이나 또 발전 지원금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필요하고 그렇게 해도 프랑스의 그 전기료의 2배래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이 신재생 에너지가 충분히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 미비하다. 우리가 그 저렴한 가성비가 높으냐? 절대 가성비가 높은 건 아닌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지체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 인력이 원전 관련된 전문 인력이 이제 끊겨버리는데 신재생 에너지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이 생산 단가가 워낙 비싸고 투자비도 비싸서 지원 금액이 거창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실제적으로 정부 이제 시민들의 저항이 클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추진이 못하고 다시 원전으로 회귀한다면 원전 전문 인력이 없는데 이제 늦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존에 이제 원전 그 수명이 다 된 원전을 이제 이 발전 정지를 시켰거든요. 근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검토해보고 발전해도 된다 이런 평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그게 뭔 말이냐 이미 다 끝났는데 예,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고 추후에 이제 건설하기로 했던 신한울 울진에 건설하기로 했던 3, 4호기는 지금 멈춰 있고 그래서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제가 망치 부인이라고 아프리카 TV 지금 거기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종편 방송이 너무 편파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나도 편파적으로 운영한다. 홈피 그 방송국 홈피에다가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뭐 얘기가 전부 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맞다. 뭐 제가 그때 들었던 건 9월 종전선언 막 예? 평화체제 9월 종전선언. 근데 사실 종전선언도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고 싶죠. 근데 이제 북한도 지금 종전선언 뭐 정치적 선언이니까 해도 되지 않냐. 또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진보 진영에 있는 어떤 학자는 종전선언 해도 상관없다. 예? 종전선언의 요건을 깨면 다시 그 종전선언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선언했다가 또 처리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대한민국 남베트남 꼴, 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깨어있는 분들은 또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 월남 이제 그 베트남의 남쪽하고 북쪽하고 그 상황하고 현재 우리의 상황은 조금 차이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옛날 60년대 그 베트남 사람들의 어떤 수준하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것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종전선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이제 미국의 지금 현재 가장 핵심은 남북 정상회담 뭐 3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도 막 그런 입장이고요.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들 체제 보장을 받으면
북한 입장은 그러면 핵무기 내놓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